우선 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공부하려면 소비자가 도대체 뭐냐, 소비자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소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비,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는데, 보통 물건과 용역 두 가지를 다 대상으로 한다, 소비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요.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 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소비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돼서 각종 그 권리 침해라든지 구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 바로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앞부분에 제2조쯤에서 보면은 소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해놓고 있죠. 그 용어 정의에 나타난 소비자의 개념을 보면, 그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죠.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이건 당연히 소비자죠. 그런데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생산자잖아요. 생산자. 여기 보면 소비자의 상대적인 용어는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생산자도 생산 사업자죠, 제조자죠.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소비자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생산자는 다 사업자지 소비자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소비자로서의 사업자를 시행령이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비자의 범위에 대해서 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각 법률 시행령을 얘기합니다. 각 법률을 보면은 법률이 있고 그 바로 다음 효력을 갖는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이 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행규칙은 이제 각 부 장관이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의 영이다, 그래서 부령이라고 보통 부르죠. 부령이라고. 소비자기본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니까, 여기 보면 본법에서 소비자라 함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자라는 뜻이죠. 영어로 end user라는 표현 많이 쓰죠. 바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 용도로 물건이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것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그 사람들은 소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있죠.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김을 샀습니다. 먹으려고 김을 사면 소비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김밥을 만들어서 한 개에 1,000원씩 받고 판다. 그럼 내가 먹으려고 김을 산 것이 아니라 또다시 판매자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되려는 상황에서 김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볼 수 없는 소비자들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을 포함한다. 농업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즉 농축, 수산, 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업 활동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또 제외한대요. 그래서 어업은 소비자로 보는데 원양어업을 하는 사람은 큰 배를 끌고 한참 가서 사업가다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농축수산업을 왜 생산자이면서 사업자인데 이들을 왜 소비자로 했을까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또 보통 그렇게 큰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격으로 보호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령에서 특별히, 원래는 소비자가 아니지만 소비자로 간주를 해서 소비자로서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소비자는 소비 생활을 하는 자만 소비자여야 되는데,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소비자로 보는 경우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가지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소비자의 종류. 프로슈머를 제가 제일 먼저 써놨는데 그 밑에 보면 뭐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돈을 빌린다든지 뭐 하는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있고 또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의료 소비자고 또 변호사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조언을 통해서 법률을 이용하면 법률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 소비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쁜 소비자의 권리를 악용해서 아주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죠. 악성 소비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블랙 컨슈머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또 뭐 환경과 관련된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녹색 소비자라고도 하고 소비자의 여성 소비자, 남성 소비자 따로 있습니까? 뭐 그냥 그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 한국 사람이 소비하면 한국 소비자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 소비자, 중국 소비자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뭐 좀 웃기는 분류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슈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로슈머 원래 생산자면 프로듀서잖아요. 프로듀서 소비자 하면 컨슈머고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쳤단 말이죠. 프로슈머. 그래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생산에 관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슈머라고 한다. 이것은 198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퀴즈로 많이 나오겠죠? 프로슈머. 이 프로슈머를 그래서 생산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생비자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또 생산 소비자 또는 참여형 소비자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프로슈머라고 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와 관련된 어떤 법률 규정들을 갖고 있는 법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소비자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법에 해당이 됩니다. 소비자법. 소비자의 권리와 그 침해의 경우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을 잘 해놨죠. 자,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소비자 기본법은 8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안전의 권리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부터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위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해야 될 권리가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몇백 명이 죽었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거 소비자의 권리, 안전의 권리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구입한 물건들이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는 반드시 리콜을 해서 고쳐주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 리콜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리콜 제도라든지 또 제조자의 책임을 특별히 묻기 위해서 원래는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누군가 뭘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조자가 만든 물건이 잘못돼서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히 그 책임을 더 져라 라고 하는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안전의 권리에 관한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알 권리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할 때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모른 채 그냥 사세요. 사기 싫으면 말고 이러면 안 되겠죠. 사용 설명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뭐 또 약관도 만들어져야 되고 합니다. 이게 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정된 그런 제도들인데 또 약관규제법이라고 하는 법에 보면 사업자는 반드시 약관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권리입니다. 물건이나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구입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가격은 얼마짜리를 살 것인지, 거래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선택의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견 반영권이 또 인정돼야 됩니다. 이 소비자의 권리로서 중요한 권리인데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든지 또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로서 이러저러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각종 소비자 단체들이 막 조직되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의견 제시도 하고 또 각종 소비자 운동도 전개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피해보상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있을 때 이를 신속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적절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돼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잘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포기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권리죠. 피해보상권. 소비자 기본법에 보면 자율적으로 분쟁을,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율적 분쟁 조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또 집단 분쟁 조정 제도, 동일한 피해가 여러 사람한테 있을 때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체 소송 제도가 있죠.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단체 소송, 단체가 단체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단체 소송 제도죠. 이것이 피해보상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6번째,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비자 단체라든지 또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사의 제품이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서 현명한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겠죠. 자, 7번째로 또 단체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죠. 소비 생활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혼자서 뭐 1인 시위 뭐 이런 것보다는 단체를 조직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다양한 소비자 단체가 현재 조직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보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뭐가 빠졌죠? 단체 교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법률이라는 것이 맹점이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없다고 보는 게 법률의 맹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체 교섭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환경권입니다.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할 때, 소비를 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 생활을 해야 될 그런 권리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배가 고파서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막 이러면 그거 먹어서 제대로 소화나 되겠습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또 물건을 사용하는데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지. 막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뭐 만지다가 막 손을 다쳤다 무슨 뭐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이건 뭐 안전의 권리와도 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오래도록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환경권의 내용이죠. 네, 이런 내용들 전부 8개를 우리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책무가 하나 있습니다. 책무가 뭐냐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된 권리를 적절하게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책무죠. 권리가 이렇게 많은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해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 재밌죠? 보통 의무, 책무 그러면 뭔가 무거운 의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해라. 그런 의무입니다. 네, 재밌죠? 네. 사업자의 책무는 뭘까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온갖 배려를 다 할 그런 의무가 사업자에게 주어져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업자의 책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그런 책무 말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이 기본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에 대한 책무로서 소비자에 대한 책무는 뭘까요? 소비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로 권리 침해의 주체가 되는
주체가 바로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거나 권리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책무,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관해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관련 기준 준수, 그게 소비자의 준수가 아니고 사업자가 소비자 관련 어떤 법령들을 규정되는 소비자를 위한 규정들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사업자가 잘 준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국가는 어떤 책무가 있을까요? 국가 그러면 우리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죠. 그래서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의, 관계법령 제정 및 조례, 지방정부는 조례라고 하죠. 중앙정부는 법령이라고 하고,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 그다음에 필요한 행정조직이 있으면 정비해서 운영하는 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책무로서 국가에게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소비 생활을 하다가 입게 될지 모를 여러 가지 위해가 있을 텐데, 그 위해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걸 지방정부의 책무로 해놓으면 어떨까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면 이러이러한 정도만 지키면 되는데, 또 지방이나 어디 좀 이렇게 가보면 그 기준이 좀 약하더라.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전국적으로 이런 동일한 기준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만의 책무로 되어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표시의 기준. 어떤 제품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이 동네 가면 이런 표시고 저 동네 가면 저런 표시로 되어 있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국가가 통일을 해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 광고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여기 가면 이렇게 자유로운 광고가 가능한데 저쪽에 가면 안 되더라. 그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의 적정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된다.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적정해야 되겠죠. 이 적정화 시책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만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책무를 지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일부 허용되는 내용들이죠. 소비자의 능력 형성을 도모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된다. 또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지 모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안전이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되는데, 소비자의 안전조치로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볼까요? 우선 사업자에게 주어진 조치이죠. 자신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결함 정보가 발견이 되면 모른 척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안 되니까, 특히 위해를 당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결함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리콜 뭐 이런 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리콜하기 직전에 보고를 먼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자진수거, 잘못된 물건을 자진수거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고쳐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가 수거하고 파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웬만하면 수거해서 리콜을 실시해라라고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수거해서 파기하라, 뭐 이런 내용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리콜의 내용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 명령을 받으면 명령대로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 것들이 리콜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센터가 구축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디 만들어져 있냐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안전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위해 정보의 수집 처리를 중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소비자 상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뭐 고객센터 이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전화해서 문제된 것들을 해결을 하곤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 상담 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구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있죠. 한국소비자원, 우리 소비자 기본법상의 기관인데, 이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피해 구제 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소송으로 해결이 되니까 당연히 처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내에 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가 잘 안 될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은 요 자체기관 내에 만들어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그 사안을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유사한 사건이 많다, 유사한 피해자가 많더라, 소비자가, 그러면은 매 건마다 따로따로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괄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일괄적 분쟁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소송도 또 마련되어 있죠. 소비자 단체 소송. 일정한 단체, 이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해라, 중지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단체 소송을 별로 이용을 잘 안 해요. 지금까지 이거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또 문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적격이라고 하죠. 적격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공정위에 등록한 지 3년이 경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소비자단체를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전국단위 경제단체, 이거는 뭐 일반 소비자들이 여기에 소속되기가 좀 힘들 것이고, 그 다음에 비행자 민간단체가 많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 5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최근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단체의 구성원, 회원수가 5,00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더 힘들죠? 이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보다 더 좀 힘든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죠. 그래서 사실상 소비자 단체 소송이 잘 이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현재 한 건인가 밖에 이용 실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 요청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소비자 단체에서 그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자 단체들이 요청하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사용 절차,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것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소비자 정보 요청 협의회라는 기구를 한국 소비자원에 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절차, 분쟁 조정 절차,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 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